사라지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강의를 들으시고 가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많이 역사계가 이렇게 섰고 시민사학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70년 동안 속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빛나는 역사를 되살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관계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일걸 부장님께서 발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5분이 발표와 토론을 맡고 있습니다. 각 세션당 원래는 30분씩 할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5분 정도 지연된 단계로 일단은 각 세션간 25분 정도로 조정을 합니다. 시간이 각 세션당 각 분과당 25분이기 때문에 발표를 맡으신 분들은 15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10분 정도 해주시고요. 중간에 15분 대기한 2분 전에 제가 빨리 마무리하시라는 그런 지적으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한국 병탄 이후 35년 동안의 올바른 시대 기본 명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주제가 한국 병탄이 191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시 말하면 세계의 강국들을 위해 가지고 이름을 아주 예쁘게 한일 병합 조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조약이 이 강압과 조약 체결상의 하자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제법상 무효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35년 동안의 일제가 정한 이 기간을 우리 지금 현재 국사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근거는 1910년 한국 병탄조약이 근거가 되는데 한국 병탄조약이 무효지 않습니까? 무효면은 일본이 정부한 것도 어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국 역사계가 이걸 1910년 이후로 계속 시대 구분 명칭을 일제강점기를 해요. 이게 나쁜 겁니까? 옳은 겁니까? 이게 일본의 우리가 고조선 건국 이후에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35년이 일제강점기는 일제가 우리 역사를 35년간 통치했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식민사학에 물들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선 논문 요지부터 이게 제 논문이 역사적 1910년에 한국 병탄조약의 역사적 사실과 시대 구분의 명칭의 기준과 그 다음에 이 1910년의 한국 병탄조약으로 인한 국제법상의 국가폭통성의 승계 문제가 걸린 3가지 관점에서 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저기요 불 좀 꺼주세요. 저기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신백관 박사님은 잠깐 죄송하지만 잠깐 대표님 이거 크게 할 수 없어요. 크게
저 앞에 거 가야지. 앞에 걸 꺼야지. 맨 앞에 거. 맨 앞에 걸 꺼야지. 텐데. 맨 앞에 거 저걸 끄셔야지. 화면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근데 화면을 꺼야지. 화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도둑놈이 한 번 와가지고 한 몇 시간 머물다 갔는데 계속 도둑놈이 지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드는 건가 하는 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파고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는 타율성론이 시민사관입니다. 이건 이제 본문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왜냐? 고대 시기부터 외세, 기자, 위만, 한사군이 지배를 했다. 북쪽은. 그래서 그 다음 남쪽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본 부시설이 있죠. 근데 그걸 지나가지고 한국 병탄 후 일본이 지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타율성론이 시민사관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이게 임나 일본 부설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공부 이후에 야마토 정권 이후에 임나 일본 부설이 우리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는, 그리고 나서 1910년에는 일제가 강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는 정체성론이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정체되고 정근대적인 사회로서 일제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한국 병탄조약의 유효화 작전에 또 들어갑니다. 왜냐? 국제법상 무효시만은 강박조약 체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유효부당론이라는 그런 핵에 망태한 그런 이론을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병탄조약의 모의를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대 정부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제강점기란 이러한 비주체적이고 시민사회의 여러 이론들이 내포된 그러한 명칭 대신에 주체적인 시대 명칭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일 병탄조약의 무를 통보하고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무시 중있던 식민상한의 질곡을 벗어나는 근거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통성이 대한제국, 대한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개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당과 야당이 48년이 건국연행이 1920년 건국론 12만했었죠. 이거 필요, 이러한 국제법상의 국가법통성의 성계를 알면은 이런 이야기를 내는 사람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식민사학자이거나 친일파이거나 그 다음에 이승만 국부를 만들기 위한 숭배자이거나. 그래서 일제강점기 용어는 비주체적이고 식민사관의 타율성은 내재되어 있어 부적합하니 퇴출시켜야 됩니다. 주체적인 한일 투쟁 시기로 정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오늘 제 논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핵심은 현 국사편찬위원회가 일제강점기로 규정됐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부리지 않고 이현희 교수는 민족 강북투쟁 시기 이렇게 채우셨어요. 자, 이러한 식민사관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용어의
저희에는 한국 병사학을 유효화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뭐냐? 역사적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기 위하여 일제 강점기라는 이러한 명칭을 붙이고, 그럼 현 역사계는 이병도 신석호를 이은 식민사관파가 조종하고 있다. 어떠냐? 예. 왜 그런 이야기 나오냐면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수장이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경성대학을 이은 서울대학파가 7명이고 고려대학파가 5명입니다. 한 명은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파와 고려대파가 국사편찬위원장을 다 했는데 또 하필 이병로와 신석호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계에서는 시대 구분이 있어가지고 일본의 박태고가 지은 조선사 인격을 썼죠 우리가. 요거를 복음을 해가지고 현체가 동국 사락을 씻습니다. 이후에 우리 모든 역사책은 일단 현체의 동국 사락에 따르는데, 자, 시대 구분론이라는 것은 뭐냐? 인류사의 보편성을 확인한 작업으로서 한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이 균형 잡힌 시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한국사 왜곡 조작 목적은 일제의 한국 병탄의 정당화, 식민지 정의 합리화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기백 씨가 시대 구분의 유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의 원간, 사회발전 단계, 민족성장 단계, 주제에 의한 시대 구분, 사회발전과 왕조 혼합형, 지배세력 변화 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요구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기백의 시대 구분론에 또 호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기백은 한일 병합 이후 35년을 뭐라 그러냐면 일제 시대와 해방이다. 자 보세요. 초기 대부분 일제 시대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일제가 지배했다는 거죠. 해방입니다. 자, 해방이란 말이 자주적인 용어입니까? 타에 의해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게 식민사학자들이 쓰는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이기덕의 진언, 자신의 진언에 위배되는 겁니다. 민족의 주체성과 개인의 구체성을 강조했는데 자신이 우를 범한 거죠. 민족 사관에 젖은 비주체적 용어다. 을사늑약과 한국병탄조약의 무효를 결정한 국제법상 규제를 위반했고, 한국의 역사가들은 역사 영토 문제에서는 국제법 및 국제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역사적 사실만을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국제법상에 있어가지고 그 조합이 어떤 위배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청훈, 이병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시면 됩니다. 단, 1910년부터 일제 강점기가 쭉 나옵니다. 교과서에. 자, 연구에서 나오고, 자, 일제 강점기가 2000년부터 나타나서 2010년 이후에 보편화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시대 구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앙도서관에 도서, 학인 논문, 단행본을 보면은 역사, 문화, 사회학, 예술순입니다. 연속 자료는 똑같습니다. 출판 연도가 2001년부터 2011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인 논문하고 학술기사가 21%니까
굉장히 보편화된 경향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식민지 시기, 항일투쟁 시기 이 명칭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얼마만큼 했을까? 사용 빈도가 일제식민지 시기에 보다 항일 시기에 더 많아요. 항일 주체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용어를 시대 구분 명칭을 유포시킨 자가 누구냐? 일제강점기를 사용하여 1980년대 처음 박사학위 받은 자는 두 사람입니다. 87년대 서울대하고 수문여대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일반 논문에서 일제강점기를 처음 사용한 자는 이만년입니다. 이만년 1999년 숙대 교수였는데 숙대 사로원 제17회 민족주의 사학에 있어서의 한국사 인식 선과 2장의 2절에서 일제강점기 용어를 사용합니다. 85년도 자신이 저선 한국사 연표에서 조선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대한민국 형식으로 일제강점기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숙대 사로의 논문을 민족주의 사학에 있어서의 한국사 인식을 약간 제목을 수정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한국사 인식을 두 달 후 6월에 한국사로 6질에 일제 권학자들이 한국사 서술과 함께 게재합니다. 물론 이 일제 과학자들이 이 서술 논문에도 뭐냐면은 일제강점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일제화와 일제강점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만열이 지은 저서에 일제강점기를 사용하는 저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현대 한일관계연구사, 한국근대역사학의 흐름, 역사의 중심은 나.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일제강점기 한국사연구,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한국사연구, 일제강점기 역사관 등 소제목을 하여 일제강점기 용어의 사용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만열이 자기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용이 정당하다는 거죠. 보세요.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제가 조약을 통하여 정당하게 한국의 외교권과 주권을 위하게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때 일제 35년은 일본 정치인들이 종종 내뱉는 망언처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한국을 식민지한 것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강점한 것이다. 그럼 국사학에서 일제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 그리고 국사학에서는 누굽니까? 국사편찬위원이죠. 일제강점기라고 한 것이 엉하는 겁니다. 이만열 씨가 자신이 79년부터 이렇게 서면서. 그리고 자, 다음 또 나옵니다. 우리 역사 5천년 역사 어떻게 볼 것이냐? 일제의 식민지와 합법인가 강점인가는 소제목의 끝부분이 이렇게 이와 같이 서술하여 일제의 군사적 강점을 옹호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만열의 주장은 뭐냐? 국사학계에 일제 시기를 일제 강점기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항상 첫째, 국사학계가 일제 강점기로 부르는 동의했다. 동의했을까요? 한국의 국사학계 35년의 명칭을 일제 강점기로 규정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를 인정했다. 2000년 전부터. 이만열의 일제 강점기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점한 것이 정당했다. 네 번째, 군사적 강점이면 침략행위이며 1910년 한국 병탄조약의 강압과 체결 형식 및 역사상의 하자로 인해서 국제법상 무효조약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도 한일 간의 수년간의 한국 병탄조약에 대하여 유무효론 논쟁이 떠오르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천적으로 한국 병탄조약은 무효다. 반면에 일본은 1910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유효하지 않았느냐. 단 체결 과정에서 강압이라든가 적산사가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48년까지는 유효했다. 웃긴 이론이죠. 그렇죠? 1910년, 네,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에서 이전의 모든 조약은 무효화한다고 했어요. 그럼 한국 병탄조약 무효화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35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다, 식민 지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을 알고 있는가 봐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친일 더 놀란 게 이제 이만열 책을 한 10권 보다 보니까 놀란 게 발견했어요. 뭐냐? 봅시다. 8대 국사평장위원장이 있어요. 일제강제 청산이라는 그 중에 일제강점기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해방된 지 60주년을 넘겼는데 일제강점기는 정치, 사회, 문화 각 방면의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만열 숙련에 대해서 진보적인 학자로서 그런 석사학기에 특히 시민사학의 그 이론을 분석하는데 기여했어요. 본인은 여전히 시민사학에 저집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자, 이 부단화 때문에 그러면은 자, 1910년 한국 병탄 조약이 당연히 무효화된 조약이었는데도 한국 병탄 조약을 무효로 인정하지 않고 일제 강점을 받아들이는 친일적 언투와 해방 강복의 용어의 구분 없이 친일적 의를 사용한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더 놀란 게 이만열이 지금 이 반도 사관론적인 식민사관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나 전 놀라웠어요 이게. 자, 어떻게 되느냐? 고려 초기 서북 쪽 경계는 대동관과 영왕술이다. 그대로예요.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 그대로 이병로가 만든 그런 조선사의 모든 체계를 그대로 답사하고 있는 거예요. 윤관이 부산 부성시 함경 남도 이게 왜? 일제가 조선 편수를 만들면서 역사 모든 영토를 압록강강, 두만강 이내로 위축시키라고 해. 그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보세요. 공민왕이 영토확장, 위원 관계 단순, 평안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우라산성과 동영부, 요양을 점령한 사실 떼버렸어요. 자, 특히 중요한 건 세종조에 4군 6기를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했다. 그런데 압록강 두만강선이 국경선 확정된 것은 조선 초기 세종때였다. 조선 초까지 명은 요동지역을 관할하지 못해서는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사군과 육지를 개척해서 우리의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확정되어졌다. 자,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세종대왕의 영광을 거스리면서 그 핵심에는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선이 세종 초에 확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712년에 법전 정협이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반도사론에 입각해가지고 미진아의 타격성 이론인 반도적 성경론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장님 시간 다 됐죠? 네. 그래 다 됐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지금 현재 이만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식민사학자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저서에 이런 식민사관의 핵심적인 이름이 박혀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대한민국 역사계의 담당 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서울대학의 발해사 송기호 교수도 자신은
한국이 강도 땅이라는데 근거를 잡을 수 없고 자신은 대한제국 말에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심 획정되어졌다 이래 하면서 중국 이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곡된 사람들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더 이제 우리 관장께서 해야 할 일은 지금 기존의 강남 사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서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일걸 회장님께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용어가 비주체적이고 신명사관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한일 투쟁 시기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셨고 다른 관련 용어도 함께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일걸 회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좀 전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분 이어서 토론자이신 신백강 박사님께서 역사학 또 입장에서 아마 토론을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은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20페이지. 우리는 1910년 이후 35년 동안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암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상에서 유일하게 주권을 상실했던 시기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리, 몽골, 여진 등 수많은 이민족들이 중원에 침입해서 주권을 상실한 경우가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한 번 주권을 빼앗기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독립 자주정신이 특별히 강인한 민족으로서 이 민족의 주권 침탈을 용인하지 않았고 부득이 주권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민족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투쟁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국권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와 같은 빛나는 독립 자주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계는 1910년 이후 항일 투쟁 시기 35년을 일제강점기라는, 여기서 제가 제왕제사입니다. 우리를 침략했으면 그 도적인데 일적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걸 황제의 제자를 쓰면 그건 일제강점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귀에 듣기 좋은 말이죠. 일제강점기라는 비자주적인, 우리가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일본이 주인으로서 하는 말, 이런 비자주적인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피땀 흘려 항일 투쟁하던 시기를 일제강점기라는 명칭으로서 호칭하는 것은 식민사관의 잔재란 말은 찌꺼기란 말입니다. 다분히 투영된 것이며 또 우리 민족의 투철한 광복정신과 자주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광복 후에 민족의 순환기 또는 국권 회복시키와 같은
이런 말은 일제강점기라는 표현보다는 좋잖아요. 좀 더 자주적인 표현으로 35년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라는 이 비자주적인 표현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2000년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점차 일제강점기라는 용어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 항일 투쟁 시기 35년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고착이 되어버렸다고 발표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다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본 논문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열의 저서에서 일제강점기가 70년대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른 이름의 시대 명칭이 사라져버렸다. 특히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던 시기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일제강점기 용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만열은 저명한 역사학자로서 특히 식민사학 분야에 정통하였지만 아쉽게도 그가 발표한 저서에는 식민사학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장을 하면 식민사학 이 잔재를 걷어내야 되는데 국사편찬위원장을 하면서 식민사학의 잔재를 묻은 것을 용어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퍼뜨리면 이거는 주객이 전제됐죠. 이 논문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 시기 35년을 지칭하는 비자주적인 표현인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또 오늘날 학계의 일반적인 용어로 정착된 배경에는 이만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만열이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던 2000년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까 2003년부터 2006년 그 시기에 이만열이 국사편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만열이 저서에 식민사학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과 이러한 비자주적인 용어가 공교롭게도 그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던 시기에 빠르게 유행하고 정착된 점을 들어서 그것이 이만열의 식민사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비록 35년의 짧은 시기이지만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로 부르는 것은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민족적 양심의 발로가 이 논문의 시작이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최종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자주적이고 식민사관이 내재된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퇴출시키고 그 대신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가진 용어인 항일 투쟁 시기로 병탄 이후 35년 시기에 시대 구분 명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게 발표자의 최종 결론입니다. 원평자는 일본 병탄 이후 35년 시기를 지칭하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퇴출시키고 항일 투쟁기로 대체해야 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용어상에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하나 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명칭을 빗살무늬 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빗살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 빗는 빛의 빗살을 말하는 겁니다. 한자로 말하면 젊은 토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석기 시대에 발굴한 유물 중에 빛이 발굴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빛이 없는데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그걸 빗살을 거기다가 했겠습니까? 빗살은 그 뒤에 나온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살, 그 햇살 무늬를 거기다가 새겼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제가 그 우리나라의 보고유물을 발굴해서 명칭을 붙일 그 시기만 해도 우리 민족의 토템이 곰이라고 생각했고 태양을 새를 숭배했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발굴된 신석기 시대 유물 중에 머리 빗는 빗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빗사르 무늬를 신석기 시대인들이 토기를 제작할 때 거기에 새겨 넣었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동방을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태양을 숭배했던 신석기 시대 우리 민족은 강렬하고 아름다운 햇살을 신성시하여 그것을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토기에 새겨 놓음으로써 형상화하였다고 봅니다. 그 아름다운 햇살이 떴다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것을 도자기에 새겨 놓으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화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라 햇살무늬 토기라 명명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문화를 야만적으로 비하시키려는 일본 식민 사관의 잔재가 묻혀있는 이런 부적합한 용어들이 광복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서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민족 정기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일걸 박사님의 이 훌륭한 발표를 계기로 식민 잔재가 묻어있는 잘못된 여러 역사 용어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일률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론자께서도 기본적으로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용어도 차제의 국가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바로잡자는 그런 제언까지 있습니다. 토론자의 어떤 이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 입장에서 논평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시간으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첫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